자, 이제 찬바람도 좀 불고 정치권 분위기도 내년 봄에 총선에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 키워드 신당설 솔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여권에서 신당설이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비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한 건데 신당 창당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구 가가지고 당원들을 좀 지지를 호소하고 그 당원에 대한 지지도가 12월 달까지 봐도 올라간다면 언제든 뛰쳐나가서 창당을 하겠다는 저는 그 의미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총선은 보수가 분열한다. 왜 분열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학살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준석, 유승민은 저항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자,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설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먼저 드릴게요. 뭐 퍼센테이지로만 따진다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되지 않는가. 지금은 30에서 40% 정도 된다. 예, 뭐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근거는? 우선은 그 지금 한국 정치가 상당히 좀 중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 양당 기득권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그 무지성과 무능력과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 국민들께서는 정말 지지정당 없다라는 그 무당층이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전제했을 때 저는 국민들의 뜻이 무르익으면 저는 저 두 지도자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대 총선을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보통은 분열은 야권에서 일어나거든요. 보통 여당에서는 줄자리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 자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잘 보통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총선에서 여권에서는 통합해서 단일 대우로 선거를 치렀고 야권에서는 공천 탈락자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은 분당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이런 분열의 형태가 보여졌는데 지금 정치 사망 상태를 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매우 기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그 기현상 중에 하나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분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야권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 30~40%의 가능성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신당 창당을 이제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냐 그리고 그걸 숫자로 얘기했을 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것을 수학적으로 논하려면은 지금은 거의 이제 슈퍼컴퓨터 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챗 GPT 돌릴 때 들어가는 서버 다 동원해도 이거 어려운 게 그 정도입니까? 변수가 너무 많고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정치권의 역대급 이제 눈치 작전들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당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느냐 어떤 조건에서 누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각자 다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선거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까지 다 결합을 해서 선거법. 그렇죠. 이런 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역대 또 신당 창당을 해서 또 성공한 사례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당 창당을 해서 성공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사실 몇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첫째로 이제 물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지역 기반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사람이나 지역 기반을 확실하게 갖고서는 이 신당 창당을 논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유력한 이 사람은 반드시 다음 대권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있던지 아니면 호남이나 영남처럼 이렇게 지역 기반이 확실한 어떠한 그런 세력이 구축돼 있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당 창당의 주체들이 그러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해봤을 때에는 이게 어떤 뭐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의지론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확률은 결국은 신당 창당을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50대 50이다 이렇게 50대 얘기하겠습니다. 50이다. 지금 이제 뭐 인물이냐 뭐 지역이냐 기반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기반이고 그러면 어디에 직접 출마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대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TK 진출에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구 출신의 또는 대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중앙 정치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지목했을 때 권력자가 지목하였다고 해서 7년째 유승민 의원은 고향인 대구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가 있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구 정치를 꿈꾸지도 못합니다. 배신의 정치에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12월까지는 그 결심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제 지역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 뭐 요새 말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이라고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은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은 영남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TK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정부든 여당이든 간에 지금 상당한 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정치를 하신다고 알려지신 분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신데 예. 이분은 민주당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정치를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보수 진영으로 옮겨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정권의 주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수 내부에서는 이게 도대체 보수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또 공천 갈등은 지금 불보듯 뻔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수도권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런 실망들 때문에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둘 수 없다라는 무당층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그런 중도 확장성이 많고 예. 또 보수 정체성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저는 국민들의 부름을 받을 가능성 매우 높고 예. 좋은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도 대구에 내려가서 좀 저런 이야기들을 좀 한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민심을 좀 자극하려는 어떤 행보로 보인다. 근데 자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 해석을 하면은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의미를 좀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이제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준석 대표 워낙 게임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예.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하면 지금 이제 본진에 드랍을 갔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의 심장인 데가 지금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에 예.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예. 수도권 민심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걸 대구가 용인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 TK가 용인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자꾸 민심하고 멀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TK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그리고 회초리를 드는 의미에서 공천이나 이런 데서 이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그래야 수도권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 TK에서 좀 그런 거에 목소리를 내달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K 여론을 좀 흔들어야 예.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이런 어떤 뭐 좀 개혁적인 어떤 보수들이 살 수 있다. 이런 계산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여론의 좀 효과를 보기 위한 행보다.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뒤에도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이준석 대표 대구 출마론 이런 거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본인 출마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이제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이후에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뭐 이런 걸로 뭐 합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됐을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틀이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될 경우에는 뭐 비례 위성 정당의 난립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하고의 제휴 관계를 통해서 비례 정당을 했습니다만 열린민주당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보수 정당의 큰 틀에서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라는 이러한 별도의 비례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이제 개혁 보수 세력이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시나리오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권역별로 지지 논리가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런 걸 대비해서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노림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3가지를 짚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신당을 뭐 50대 50이라고 하셨고 뭐 30-40%의 가능성이라고 하셨는데 꾸렸을 때 그러면 과연 승산이 있느냐?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드는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차례로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근데 과연 그게 보수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컬트 정당이 될 뿐입니다. 이준석의 상징성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큰 배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순간 완전 다른 게임이다. 뭐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아까 우리 언급하셨지만 제3정당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언급하셨지만 신은규 변호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파급력 어떻게 분석을 좀 하세요? 저는 만약에 좀 제대로 된 신당,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정치 세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파급력은 아마 대한민국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저는 거대한 파괴력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좀 어렵긴 하네요. 제대로 된 신당.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신당이라는 것이 결국 인물과 메시지와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뼛속 깊은 불신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야 된다.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거기에 예. 대한 제대로 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지도를 들고 나와야 국민들이 설득될 것이다. 양당에 대한 안티테제를 가지고 둘 다 싫으니까 우리한테 표 주세요라고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새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기존의 것을 답습하면서 포장지만 새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인물들 몇 명 섞어가지고 우리 새 겁니다라고 주장해봤자 그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바뀐 이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한 완전한 새 것이 나와서 포장지와 내용물이 완전히 저는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은 국민들께서 들여다볼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새 것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정치권에서 완전한 새 것을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신당을 창당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 좀 무너지는 그런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 정치권에 있던 이제 예를 들면 기성 정당, 기성의 이제 의원들이랄지 또는 뭐 당뇨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처지가 어렵거든요. 돈도 없고 수입도 부족하다고 하다 보니까 선거를 주기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선거를 치를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고 하면은 원래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무너진 정당이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요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합류하신 요 분들이지 않습니까? 신은규 변호사도 이제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러한 이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과거의 그런 경로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결단, 큰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은 신당의 성공 조건이라는 거는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설정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성공의 조건을 당장의 어떤 의석수라든지 뭐 정당 뭐 득표율이랄지 이런 것에 두면은 그 신당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힘을 들여서라도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이정표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갖고 쭉 길게 갈 수 있다라면 저는 그 신당은 성공할 확률이 그 앞서의 기준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도 하나지만 추가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선거제도가 매우 어렵게 돼 있어서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대해서 불신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냥 3등 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무조건 1등 한다는 전략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라는 명확한 비전을 인물과 메시지로 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두 분이 우리 정치의 가려운 곳을 뭐 팍팍 긁긴 하셨는데 그 긁어주는 새로운 정당이 나올 것인가는 글쎄요 두고 보죠.